엄마, 이제 다 끝났어. 짐 챙겨야지? 내일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 예약해뒀으니까 늦지 않게 일어나. 방금 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내가 이제 진짜 호강시켜줄게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아들의 목소리가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의 눈빛은 이미 제가 알던 서글서글한 내 새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30년을 함께 산 어미를 향한 애정 대신 오직 목적을 달성한 사냥꾼의 서늘한 승리감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아들의 손에는 방금 제가 찍어준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박힌 부동산 증여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30살에 남편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시장통 차가운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혀가며 번 돈으로 마련한 제 청춘의 결정체였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가 맺히고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서 생선 개짝을 나르며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버틴 이유 오직 이 집 한 채였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남들에게 기 안 죽게 살게 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 하나로 30년을 지켜온 이 32평 아파트가 도장 하나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귀찮다는 듯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삐비빅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이제 이 집 명의는 정식으로 내 거야. 장인어른께도 말씀드렸어. 엄마는 내일 바로 우리가 알아본 그곳으로 가면 돼. 거기 시설 좋더라. 아들이 말한 그곳은 이름만 번지르르한 시골 구석의 실버타운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빼주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10년 넘게 든 적금을 깼을 때도 아들의 결혼을 위해 제 노후 자금을 털어 전세 자금을 보탰을 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제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급기야는 어미의 마지막 안식처인 이 집까지 빼앗아 저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 공기도 좋고 친구들도 많아. 여기서 혼자 청소하고 밥 해 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 이게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은 세상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잔인하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짐을 하나둘씩 거실 한복판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화분,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괴짝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받으며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던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가방 사이로 삐져나온 서류 한 뭉치였습니다. 아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쉽게 도장을 찍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제가 아무 대책 없이 이 금쪽 같은 집을 넘겨줬을까요? 아들은 제가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노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한 어미는 될지언정 제 삶을 송두리째 뺏기지는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남이 되어버린 것 같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너는 오늘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도장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족쇄가 될 거다. 아들은 당장 내일이면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질 거라 믿고 휘파람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보낸 집달리와 경찰들이
이 집 문을 두드리는 순간 아들의 그 당당한 어깨가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저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도장을 찍었던 그 어두운 밤, 제가 아들의 등 뒤에서 몰래 준비했던 진짜 계약서의 정체,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식을 단번에 지옥으로 떨어뜨린 제 마지막 한 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억울한 사연을 가진 우리 시니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누르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과연 아들은 내일 아침 제 뜻대로 저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쫓겨나게 될까요? 사건은 6개월 전 아들이 갑자기 명예 변경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오로지 생선 비린내로 기억됩니다. 3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제 손에 남은 건 젖먹이 아들 하나와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주저앉을 틈도 없었지요.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장통 구석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배를 가르고 비늘을 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약 한 번 바르는 것도 사치라 여겼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 녀석 뜨끈한 고깃국 한 그릇 더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이 32평 아파트는 제게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괴짝을 나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견디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제 목숨값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던 날 거실 바닥을 쓸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 자식과 빚에는 단칸방이 아니라 번듯한 내 집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지요. 아들도 그때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여왕처럼 모시고 살게. 그 순수했던 목소리를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들은 제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더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했습니다. 아들의 합격 통지서를 들고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나 꺼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 이제 고생 끝났나 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자식이 출세하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자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와도 제 거친 손을 잡기보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제가 싸준 반찬통에서는 생선 냄새가 난다며 인상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간곡한 태도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게 무릎까지 꿇으며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그 집안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엄마, 그쪽 집안은 다들 강남에 아파트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 내가 명이라도 이 집으로 되어 있어야 그 집에서 무시를 안 당해. 아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자부심인 이 집을 내놓으라는 아주 잔인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자식의 눈물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아들의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소위 강남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오던 날 그녀는 현관문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코부터 싸매더군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권해도 묻지도 않은 명품 코트 자락을 여미며 끝내 서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생선 비늘 쳐가며 닦아온 반질반질한 마룻바닥이 그녀의 눈에는 그저 구질구질한 서민의 흔적으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그런 그녀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급기야 제가 내온 정성스러운 과일 접시를 치워버렸습니다. 엄마, 이런 거 말고 아까 사온 마카롱이나 내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찾아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이 사업을 크게 하셔서 사위 면면을 많이 보셔. 이 집 명의만 내 거로 되어 있어도 결혼식 끝나고 바로 나 대리점에서 지점장으로 꽂아주신대. 아들은 이 집 명의 변경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며 매달렸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 집을 팔아서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갈 때 제 방은 가장 크고 전망 좋은 곳으로 꾸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제 퇴근길을 기다리며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이 집 내 거 되잖아. 그걸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야. 세금도 지금 내는 게 훨씬 싸대. 아들은 자신의 탐욕을 마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처럼 포장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찌든 아들은 엄마의 노후보다 자신의 체면과 장인의 배경이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자식의 앞길을 막는 못난 어미가 되고 싶지 않다는 그놈의 모성애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 될 아이와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제 결심을 들었는지 그제야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거실 벽면을 채운 제 가구들을 어떻게 치울지 계산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잡은 제 손이 따뜻했던 건 진심이 아니라 거대한 먹잇감을 낚아챈 포식자의 체온이었다는 것을요. 아들은 서둘러 법무사를 알아보겠다며 나갔고 거실에는 며느리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끊임없이 진동이 울렸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메시지 창에는 아들과 나눈 충격적인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식탁 위에서 요란하게 울려대던 휴대전화 화면에는 제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저 어디쯤이야? 같은 일상적인 대화일 거라 생각하며 무심코 시선을 던졌던 저는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메시지는 제가 평생 알던 다정한 내 새끼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명예 이전 도장 찍는 순간 바로 요양원부터 알아볼게. 그 노인네 생선 비린내 나도 참아줘. 이제 거의 다 왔어. 심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세월 시장 바닥에서 발 뒤꿈치가 다 갈라지도록 일해서 먹이고 입힌 내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식 기죽을까봐 저는 구멍난 속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녀석에게는 매철 새 옷을 사다 먹였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저를 그 노인네라 부르며 생선 비린내 나는 짐짝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휴대전화를 본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다시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갑자기 안 좋으시네. 그녀의 손길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아이도 그리고 내 아들도
지금 제 앞에서는 효도라는 연극을 하며 제 영혼과도 같은 이 집을 뜯어낼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명예 이전을 위해 인감도장을 들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살갑게 제 팔짱을 끼고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참 좋다. 이거 다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들의 그 가벼운 콧노래가 제 귀에는 장례식장의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차 창밖을 보며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단순히 집을 넘겨주는 게 아쉬워서 침묵하는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제 침묵은 자식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파편 소리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서류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눈으로 제 손끝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조항을 설명해 주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휴대전화에서 본 그 차가운 문장들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30살 과부가 되어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던 제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던 이 집을 넘겨주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에 찍으면 돼. 아들이 다급하게 제 손을 이끌어 인감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약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번지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뒤섞인 탐욕. 아들은 서류를 낚아채듯 법무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시계를 보더군요. 엄마, 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택시비 줄 테니까 이거 타고 집에 가. 방금 전까지 제 팔짱을 끼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아들의 구두 굽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처분해야 할 구제불능의 가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버리기로 했다면 저 또한 이 맹목적인 모성애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당장 아들을 붙잡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저 또한 놈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이 집을 지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내가 좀 바꿀게. 이제 내 명이니까 관리 편하게 하려고. 명예 이전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이었습니다. 아들은 벌써 집에 주권을 행사하며 저를 이방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찍은 도장이 과연 집을 통째로 넘겨주는 도장이었을지 아니면 아들의 목을 죄일 덫이었을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몰래 거실 구석에 앉아 어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명의가 바뀌고 딱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퇴근 시간도 아닌 오후에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뒤에는 얼굴을 반쯤 가린 며느리와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을 휘둘러 보더니 함께 온 남자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자, 여기 거실부터 안방까지 싹 다 실측해 주세요. 벽지는 이탈리아 수입지로 바꿀 거고 저 낡은 가구들은 내일 사람 불러서 싹 다 내놓을 겁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제가 30년을 닦고 조이며 살아온 이 집의 물건들을 제 허락도 없이 낡은 것이라 치부하며 버리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가구를 버리다니, 그리고 벽지는 멀쩡한데 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며칠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 주인은 나야. 내 명의로 된 집 내가 꾸미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이 낡은 장롱들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 이제 지긋지긋해. 해주 며느리가 이 냄새 때문에 여기 발도 못 붙이겠대. 옆에 서 있던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손으로 코를 감싸며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더러운 오물이라도 가득 찬 것처럼 말이죠. 아들은 한술 더 떠 제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과 함께 제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유품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상자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더니 남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들도 다 치워버리세요. 이런 구질구질한 것들이 집안 기운 다 망치니까.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까지 쓰레기 취급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제가 알던 아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탐욕과 허세, 그리고 장인어른이라는 배경에 눈이 먼 괴물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울먹이며 항의하자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제게 윽박질렀습니다. 엄마도 이제 현실을 좀 봐. 내가 대기업에서 잘 나가려면 집 하나도 번듯해야 해. 장인어른이 이번 주말에 집 보러 오신단 말이야. 이런 꼴로 장인어른을 맞이할 수 있어? 엄마는 당분간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아니면 내일 바로 그 실버타운으로 짐 싸서 가든가. 아들의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팔아모은 쌈짓돈까지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장 장사 그만두고 받은 보상금이랑 적금 있지? 그거 이번에 내 결혼 비용 보태줘. 나중에 내가 이 집 팔아서 시세 차익 남으면 그때 이자 쳐서 줄 테니까. 아들은 마치 제가 맡겨둔 돈을 내놓으라는 듯 당당했습니다. 그에게 부모의 노후 자금은 그저 자신의 화려한 결혼식을 위한 밑거름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아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라며 열등감 섞인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기가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고 산 게 다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엄마 때문이었다며 이제야 그 보상을 받는 거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이상의 대화나 설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아들은 이미 자신이 가진 법적 권리라는 무기에 취해 부모라는 존재를 짓밟아도 되는 발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그런 아들을 부추기며 자기야, 거실 조명은 저번에 봤던 크리스털로 바꾸는 거 잊지 마. 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둘러보며 희희낙낙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아들이 모르는 이 아파트의 진짜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녀석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하신 서류, 내일 아침에 바로 법원에 접수해 주세요. 아들은 거실에서 여전히 큰 소리로 가구 배치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서재로 만들고 엄마 짐은
다 창고로 보내버려. 아들의 그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제 심장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연민은 이제 분노로, 분노는 다시 정교한 복수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이 집의 명예. 그 명의가 녀석에게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빚더미와 법적 지옥이 되는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단순히 힘없는 노인네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30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장사꾼입니다. 누군가 제 뒤통수를 치려 할 때 더 큰 몽둥이를 준비하는 법을 저는 이미 몸으로 익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엉망이 된 거실 바닥에 떨어진 며느리의 화장품 샘플을 짓밟으며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직 모르는 더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기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어보니 집 앞에는 거대한 사다리차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이, 여기 8층 맞죠? 짐 다 밖으로 빼면 됩니까? 작업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의 뒤에는 어제 보았던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아직도 안 일어났어? 내가 어제 말했잖아. 오늘 짐 다 빼기로 했다고. 아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작업자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제가 30년을 아껴온 소파와 식탁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아직 여기 살고 있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지? 여긴 이제 내 집이야. 인테리어 공사 시작해야 하니까 짐은 다 보관 창고로 보낼 거야. 엄마는 일단 내가 예약해둔 그곳으로 가 있어. 거기 차가 단지 앞으로 오기로 했어. 아들이 말하는 그곳은 이름만 실버타운일 뿐 연고도 없는 타지 구석에 처박힌 요양시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더군요. 어머님, 저희도 다 어머님 생각해서 비싼 돈 들여 예약한 거예요. 거기 밥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많대요.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며느리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양 고개를 까닥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집을 살 때 보탰던 제 피 같은 돈,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세월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울분을 터뜨리자 오히려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자꾸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강제로라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내 명의인 이 집에 엄마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꼴이니까. 불법 점유라니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안방에 있는 남편의 영정 사진까지 박스에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고 낮게 응조렸습니다. 너 이 집 살 때 내가 어떤 서류에 사인하게 했는지 기억하니? 아들은 멈칫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때 그냥 증여 서류에 사인했잖아. 법무사가 다 확인한 건데. 아들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몰랐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던 그날 제 친동생인 법무사 사무장과 함께 교묘하게 끼워 넣었던 조건부 증여 계약서의 존재를 말입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간 건 건물 명의뿐이야.
이 아파트가 깔고 앉은 땅의 지분, 그건 여전히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사인한 그 서류 뭉치 속에는 부모를 유기하거나 폭언할 경우 증여를 즉시 무효로 한다는 공증 서류가 들어 있었지.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녀석은 당황한 듯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무슨 소리야? 자기가 다 확인했다며 라며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자신의 가방을 뒤져 서류 사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덫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 이 아파트 재건축 확정된 거 알고 명예 가져갔지? 근데 어쩌니? 대지권 일부가 묶여있는 내 허락 없이는 너는 새 아파트 분양권은커녕 입주권 한 장도 못 받아. 너는 그냥 곧 헐릴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 주인이 된 것뿐이야.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넘기다 결국 제가 말한 그 독소 조항들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한 발 뒤로 물러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짐 제자리에 돌려놔.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법원에서 이 집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서가 내 회사로 날아갈 거다. 대기업 지점장 발령? 꿈 깨라. 소송 중인 놈을 누가 지점장으로 앉히겠니? 아들은 짐을 나르던 작업자들에게 잠깐 멈춰봐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머리를 굴리는 눈치였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상상도 못한 마지막 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제 발치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까지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통곡할 듯한 얼굴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응? 아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거실에 있던 작업자들도 당황한 듯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벌레를 본 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다가 혀를 차며 현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살려달라니? 내 명의로 된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제 냉정한 말투에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먹였습니다. 사실은 엄마, 나 빚이 좀 있어. 이 집 명의를 가져온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야.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산다던 아들이었습니다. 빚이라니? 내가 무슨 빚이 있어? 제 물음에 아들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실토했습니다. 아들은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 무리하게 빚을 내어 코인과 주식에 손을 댔고 그게 수억 원대의 손실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집안에 보여준 화려한 모습들도 사실은 다 빚으로 만든 신기루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진명에 확인하고 나서 결혼 자금 지원해 주기로 하셨단 말이야. 그 돈 없으면 나 당장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 엄마, 제발. 이 집 담보로 대출 조금만 더 받게 해줘.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아들은 반성은커녕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또다시 어미의 마지막 남은 피까지 빨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집은 어머니의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도박빚을 갚아줄 담보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며느리라는 아이도 사실은 아들의 빚을 알고 있었고 명의만 가져오면 그 집을 팔아 자신들의 빚을 털고 새 출발을 하려 모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있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너 정말 사람이니? 어미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던 이유가 고작 내 도박빚 때문이었어? 분노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그저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녀석의 눈물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돈을 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악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이, 김대리. 여기 살고 있었구만. 진명에 넘겼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제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사람들한테 돈 갚는다고 말 좀 해줘. 이 집 팔면 된다고 말해줘. 아들은 끝까지 제 등 뒤에 숨어 비겁하게 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거실을 훑어보더니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제 도장을 훔쳐다 몰래 작성하려 했던 사채 차용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명예 이전을 해주기 전이라 효력은 없었지만 아들은 이미 어미의 이름까지 팔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무단 침입자들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 단호한 행동에 사채업자들은 혀를 차며 물러났습니다. 김대리, 조만간 다시 보자고. 그땐 법보다 주먹이 빠를 거야. 그들이 나가자 아들은 다시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널브러진 아들의 짐가위와 서류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자식은 이제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망치고 어미의 목숨줄까지 담보로 잡은 괴물일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해. 단 한 치의 자비도 베풀지 마. 아들은 밤새 제 방문을 두드리며 빌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집을 지키고 저 괴물들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도려내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가 아직 모르는 비밀 하나를 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신락 같은 자비조차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제게 경찰서로부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어르신의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해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미 어르신 명의로 수천만 원의 카드론이 실행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귀에서 이명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 제 발치에 머리를 찌우며 잘못했다고 빌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어미의 마지막 남은 골수까지 빼먹기 위해 저를 안심시키려던 가증스러운 연기였던 겁니다. 아들은 제가 잠든 사이 제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찍고 비대면 대출을 받아 제 노후 자금을 도박 빚의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자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제게 어머님, 이제 좀 진정되셨으면 저희 이삿짐 다시 쌉시다. 아침에 사다리차 다시 오라고 했어요. 라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으로 쳐넣고 있었죠. 그 평온한 모습이 제 심장을 거대한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밥그릇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내 자식 손에 도살당하는 어미가 제정신이겠니? 제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을 잃고 짐승의 포효처럼 거칠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생선을 다듬으며 단련된 제 소나기 힘의 아들이 당황하며 버둥거렸습니다. 너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내 이름 팔아서 돈 빌린 거, 그것도 모자라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이 집까지 날려먹으려고 했어?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비겁하게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다 갚으려고 그런 거야. 장인어른 지원금 나오면 바로. 입 닥쳐. 저는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제 평생 자식에게 손 한 번 댄 적 없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제 아들이 아니라 제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말리려 들자 저는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도 똑똑히 들어. 이 집은 이제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어제 법원에 접수한 증여 무효 소송, 그리고 내 신랑이 저지른 명예 도용과 사문서 위조 고소장까지 전부 수리됐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고소라니? 친아들을 고소한다고? 엄마 미쳤어? 나 감옥 보내겠다는 거야?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단호한 제 한마디에 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아들의 명품 시계와 며느리의 가방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8층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내 가방, 저게 얼마짜리인데? 며느리가 발악하며 베란다로 달려갔지만 저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침 문 앞에는 제 연락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동생과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사인한 효도 계약서, 그리고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 증거들. 법원에서 다 따져보자꾸나.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괴물로 살게 두지는 않을 거다. 아들은 엄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이라며 애원했지만 보안업체 직원들은 단호하게 아들과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복도로 끌려나가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아들의 절규에 제가 던진 마지막 대사였습니다. 30년 넘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었던 어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차갑고도 정당한 질문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짐이 어지럽게 널린 거실 한복판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아들이 회사에서 저지른 또 다른 대형 사고가 제 휴대폰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아들이 이 집을 담보로 회사 공금까지 건드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쫓겨난 아들이 복도에서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집안까지 진동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이게 정말 제정신이야? 나 지점장 발령 코앞이라고. 여기서 소문나면 내 인생 끝이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반성은커녕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걱정하는 비겁함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이 찾던 문이 울리는 소리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30년간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제 가슴은
이제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의 소란이 갑자기 멈추더니 아들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형사님들, 여긴 어쩐 일로? 저는 직감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경찰 2명과 양복을 입은 아들의 회사 감사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수갑을 차지 않았을 뿐 이미 범죄자처럼 구석에 몰려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실례합니다. 김 대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어 임의 동행 중입니다. 혹시 어르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시도한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회사 직원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댔고 그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제 집 명의를 가져와 급히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그렇게 급하게 보내려 했던 진짜 이유는 제가 집에 있으면 대출 심사나 감정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녀석은 어머니의 인생을 팔아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던 겁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는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 횡령? 자기가 지점장 된다며? 다 거짓말이었어? 며느리는 아들의 뺨을 후려치더니 그대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붙잡으려다 경찰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가 돈 좀 보태주면 해결할 수 있어. 이 집 팔아서 공금만 채워 넣으면 감옥은 안 간대.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차분하게 아들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엄마는 결국 해줄 거야라는 얄팍한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아까 찢어버린 인감증명서 조각들을 아들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사자후보다 강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아들은 제 단호한 대사에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제 치맛자락 뒤에서 보호받던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한 법 앞에 홀로 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들이 경찰들에게 끌려가며 엄마, 엄마 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저는 곧바로 법무사인 동생에게 연락해 증여 무효 판결을 확정짓기 위한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아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제가 가진 효도 계약서 공증본이 있기에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며칠 뒤 아들은 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며느리 쪽에서는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번듯한 명의와 화려한 배경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괴물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저는 텅 빈 아들 방의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녀석이 제 비린내를 지우겠다며 수입지로 바르려 했던 그 방을 저는 다시 예전처럼 소박하고 깨끗한 제 휴식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간 키워온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자 자비였습니다. 제 인생을 도둑질하려던 자식의 손목을 제가 직접 친 셈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거실은 적막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며느리 쪽에서 보낸 이혼 서류 통지서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요. 한때는 이 집을 가득 채웠던 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녀석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보냈던 수많은 밤이
덧없는 연기처럼 흩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듯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들이 제 비린내를 지우겠다며 뜯어내려 했던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들어와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탐욕의 흔적들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평생 쓰던 낡은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워했지만 이 앞치마는 제가 세상을 이겨낸 훈장이자 이 집을 일군 깃발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효도 계약서와 아들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여 증여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이었지요. 이 집은 다시 온전한 내 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와달라며 사람을 보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건 애미의 값싼 동정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고독한 시간일 테니까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듯 부모 또한 자식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평범한 진리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30년의 추억이 깃든 곳이지만 이제는 더 가벼운 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판 돈으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했고 남은 돈은 제 이름으로 된 연금과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쌈짓돈을 숨길 필요도 자식의 앞길을 위해 제 끼니를 아낄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저는 시장 장사 대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먹을 갈며 검은 먹물이 하얀 종이 위에 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제 주름진 인생도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주말이면 시장 동료들을 불러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선 비린내 난다며 코를 막던 며느리도 저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던 아들도 없는 이 공간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으시나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과도 같은 집을 내어주는 순간 자식은 고마워하기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지킬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지금부터니까. 거울 속의 저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쥔 인감도장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주름진 우리 손은 자식 뒷바라지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움켜쥐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식 때문에 밤잠 설치며 눈물 짓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차가운 물 한 잔처럼 여러분의 정신을 깨워주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자격 충분하시니까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사연 채널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